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비만율과 그로 인한 합병증 형태인 당뇨 등이 통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구조적 추세다. 비만과 당뇨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시점은 미국 식단 권장 지침 피라미드가 공표된 이후인 1980년대와 정확히 겹친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달러가 금이라는 실질 가치와의 연결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이기도 하다. 저지방 식단, 육류가 몸에 해롭다는 믿음. 그 근원을 찾아 과거로 돌아가 본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SDA의 공동 창립자 엘렌 G. 화이트. 그녀는 고기를 먹으면 자유행위, 유교, 폭력이 일어나 영적으로 타락한다고 믿었다. 곡물과 채소만이 에덴 동산의 식단이며 이를 전파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 확신했다. SDA는 그렇게 탄생했다. 1917년 창설된 채식 위주 식단 권장 지침을 마련하는데 앞장선 미국 영양사협회의 기원은 SDA다. 이 협회의 공동 창립자 레나 프랜시스 쿠퍼는 존 하비 켈로그 박사의 제자였고 채식주의자 SDA 신도였다. 여기서 언급한 켈로그 박사는 우리가 아는 시리얼 회사 켈로그의 창립자가 맞다. 미국 영양사협회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 권장 지침을 발표한 9명 중 8명이 채식주의자였고 1명은 가공식품 업계 사람이었으며 5명은 SDA 신도였다. 현재 많은 인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육식은 몸에 해롭고 채식은 몸에 이롭다는 말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저들의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불특정 다수를 질병으로 인해 무너진 삶의 질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규모 테러나 다름없다. 이 일은 그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배후에는 코카콜라, 펩시 등 거대 가공식품 업체들과 전미제과협회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있었고 심지어 네슬레, 켈로그, 펩시 등과 같은 가공식품 업체들의 주식 투자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을 앞세워 돈과 폭력을 독점한 정치 세력들이 이들과 결탁하며 끔찍한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1977년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국 상원특별위원회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하루 총열량 섭취의 55에서 60%를 탄수화물로 하는 식물성, 식품 위주의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국민에게 권장하는 보고서를 식단 목표로 발표했다. 그 당시 이미 저지방 식단을 하면 비만과 당뇨가 급증한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던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정책에 반하는 연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주류로 밀려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 반대로 고탄수화물 식단 보고서는 영양 분야 지식이 전혀 없는 상원 보좌관 닉 모턴이 설탕업계로부터 돈을 받고 업계에 유리한 연구 논문을 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마크 헥스테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환경적 윤리적 이유로 육식에 반감을 가진 채식주의자 모턴의 저지방 식단은 한낱 비전문가 보좌관의 개인적 신념과 이상주의 그리고 산업계에 포섭된 비윤리적 학자가 만든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인의 건강을 좌지우지한 식단 권장 지침의 초석이 되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미국 의회는 미국 농무부를 영양정책을 주도할 정부 기관으로 지정했고 농무부 내에 신설된 영양정책국장으로 돈을 받고 연구 논문을 써준 마크 헥스테드가 임명되었다. 1980년 그는 포화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늘린 미국인을 위한 식단 권장 지침을 발표했고 이는 미국 식품 피라미드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 농무부의 설립 목적은 첫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정보 제공, 둘째, 미국 농산물 산업의 성장 촉진이다. 그러나 이 두 목적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우선한다면 밀, 옥수수, 설탕, 콩은 건강식품이 아니라고 알려야 하고 산업 성장을 우선한다면 미국 최대 생산 작물 5가지 중 4가지를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농무부는 국민 건강보다 성장과 수익을 선택했다. 완만하게 상승하던 비만과 당뇨는 식품 피라미드가 발표된 198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음식에서 맛을 내는 지방을 제거하자 대신 들어간 것은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었다. 지방을 빼고 당을 추가한 무지방 가공식품이 폭증했다. 그리고 돈 냄새를 맡은 미국 심장협회 ADA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미국 심장협회는 건강에 유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식물성 식품 위주 식단을 발표하고 당분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포장에 심혈관 건강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
1980, 90년대 미국의 잡지와 신문은 지방과 육류를 먹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로 도배되었고 저지방무지방 식품이 넘쳐났다. 미국 농무부의 식단 권장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미국 내 모든 병원, 의료진, 영양사들은 이를 진료 급식 지침으로 사용했고 이 지침을 벗어난 조언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양심적인 의사가 설탕과 전분 제한을 주장하려면 평생 쌓은 명성을 걸어야 했다. 학교, 군대, 요양원 등 대규모 급식기관 역시 이를 따랐고 대한민국 정부의 식단 지침도 같은 구조를 따른다. 국민들의 식품 소비 변화는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였다. 채소, 과일, 식용유, 탄수화물 섭취는 각각 35, 28, 17, 30% 증가했고 동물성 지방, 붉은 고기, 포화지방, 전유, 달걀, 버터 섭취는 각각 27, 28, 19, 79, 13, 9% 감소했다. 그 결과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염증, 자가면역 질환, 암이 급증했다. 현재 미국인의 90%는 건강하지 못하고 75%는 과체중, 60%는 만성질환, 50%는 전당뇨 또는 당뇨, 42%는 비만이다. 이제 종교적 신념과 감성이 아닌 과학과 이성의 눈으로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350만 년 전 나무 위에 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는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사바나 지대로 변하면서 서식할 나무가 없어지자 다른 먹이를 찾아야 했고 동물 사냥으로 눈을 돌렸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굼뜬 대형 초식 동물을 사냥했고 사나운 육식 동물이 사냥을 하는 서늘한 밤을 피해 뜨거운 낮 동안 사냥하면서 채모가 빠지고 땀을 많이 흘려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얻었다. 그러다가 대형 초식 동물들의 개체 수가 줄면서 날렵하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게 되었다. 날렵한 동물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단거리와 장거리를 달려야 했고 여럿이 서로 협력하고 기지를 모아 동물을 한 곳으로 몰고 창 같은 도구를 멀리까지 던질 줄 알아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용량이 400ml에 불과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10만 년 전 1500ml에 도달했는데 뇌의 성장은 대부분 호모사피엔스가 수렵 생활로 육식을 하면서 일어났다. 인류의 조상은 압도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했다. 최소한 인류가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기 시작한 35만 년 전 식단의 80%는 주로 덩치가 큰 육상 초식, 반추동물의 근육과 지방, 그리고 가끔 다른 동물들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20%는 전분 함량이 아주 낮고 섬유질이 많은 구근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긴 구근류는 주식이 아니라 사냥에 실패했을 때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릴라와 침팬지의 외형은 사람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리고 고릴라는 채식만으로도 엄청난 근육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착각이다.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다른 영장류와 양, 소말, 토끼 같은 초식 동물은 섬유소가 많은 식물을 장내에서 발효해 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대장과 맹장이 매우 발달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대장과 맹장은 그러한 발효 기능이 매우 낮고 위에서 내려보낸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맹장을 제거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있긴 하지만 활용도가 있으나 만화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화기관만 봤을 때 가장 닮은 동물은 고양이가 동물이다. 맞다. 최상위 포식자 육식 동물을 대표하는 사자, 호랑이와 같은 고양이가 동물 말이다. 유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초식 동물의 위액 산성도는 pH 4.0 정도이고 육식 동물의 위액 산성도는 pH 2에서 3 정도다. 정상인의 위액은 pH 1.1에서 1.5의 매우 강한 산성으로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의 산성도와 맞먹는다. 인류 역사에서 곡물, 채소, 과일 등 탄수화물이 식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기간은 극히 짧다. 수렵채집 생활을 한 인간은 농경 생활을 한 인간보다 훨씬 뼈가 튼튼했고 철분 결핍, 감염, 관절염 징후도 없었으며 치아도 고르고 충치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인간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뇌의 크기와 체구도 작아졌다. 인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탄수화물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는 지방산 분자의 중추인 글리세롤, 저산염, 각종 아미노산을 이용해 간에서 포도당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낸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식사를 하는 민족이 가장 건강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가장 참고할 만한 자료는 한 세기 전 캐나다 치과 의사인 웨스턴 프라이스의 연구일 것이다.
프라이스는 오늘날 모든 대학의 식품 영양학과를 후원하는 주요 기업이 생산한 현대 가공식품이 어떤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왜곡 없이 엄격하게 탐구했다. 프라이스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철저하고 충분히 논증되었을 뿐 아니라 독특하고 재현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는 비행기가 막 발명되었을 때 수년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냈고 모든 대륙 문화권 사람들의 식생활과 건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식단,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당시 신문물이었던 비행기 덕분에 프라이스는 여러 지역을 방문해 세계화와 여전히 동떨어진 채 현지 전통 음식을 손수 만들어 먹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프라이스는 자신이 연구한 수천 명의 사진을 찍고 수많은 음식 표본을 채취한 다음 오하이오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가져와 분석했다. 프라이스는 전 세계에서 유전적으로 유사한 각 인구 집단별로 식단을 비교했다. 그가 비교한 인구 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한 인구 집단은 세계 무역시장에 동화되어 가공식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인구 집단은 고립되어 전통적으로 현지 음식을 손수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다. 프라이스는 알래스카주와 북부 캐나다의 이누이트족, 스위스에 고립된 계곡 마을에 사는 주민 중앙아프리카 목동, 태평양 섬 주민 스코틀랜드 농부, 그 외 많은 인구를 연구했다. 프라이스의 여행 목적 중 하나는 육류나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지 않고 완전히 식물성 식품으로만 구성해서 온전하고 정상적인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현지인의 식단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져도 프라이스는 식물성 식품에만 의존하는 단일 문화권을 찾지 못했다. 건강을 유지하는 전통 공동체는 하나같이 동물성 식품에 크게 의존했다. 프라이스가 발견한 가장 건강하고 정력적인 인구 집단은 북극의 이누이트와 아프리카 목동들이었다. 이 두 집단의 환경과 관습은 동물성 식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면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 프라이스는 모든 사회에서 동물성 지방을 중시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주민들이 동물성 지방을 획득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과 정성을 쏟는지 분석했다. 프라이스는 식물에서는 추출할 수 없는 여러 영양소를 발견했고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입증했다. 행여 주민들이 식물성 식품을 먹더라도 주로 귀한 동물성 지방을 구하기 힘들 때 보충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수단인 듯 했다. 프라이스 연구 이후 그 누구도 동물성 식품을 배제한 식습관을 지닌 토착민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북극에서 열대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의 모든 인간 사회는 역사를 통틀어 동물성 식품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의 식단을 구성했다. 프라이스의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인 문명의 질병이 대체로 현대 가공식품, 특히 정제곡물, 밀가루, 설탕의 도입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프라이스의 연구 중 오늘날 가공식품이 충치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는 점은 무역선들이 태평양 제도에 출몰해 건조야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현지의 성장기 아동 사이에서 충치가 급속하게 확산한 사실로 뚜렷하게 입증된다. 당시는 건조야자 가격이 몇 달 동안 한창 비싼 시기였는데 무역선이 야자 가격으로 지불한 대가는 흰 밀가루와 정제 설탕이 90%, 그 외에 의류와 직물류가 10%가 조금 안 되었다. 야자 가격이 톤당 400달러에서 4달러로 폭락하자 무역선의 왕래가 멈추고 섬 주민들은 원래 식단으로 돌아갔으며 아이들의 충치 진행도 주춤해졌다. 이와 같이 충치가 생겼다가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많은 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 프라이스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대부분 곡물과 채소 등 식물성 식재료를 더 맞췄고 무해하게 만들기 위한 식전 준비 과정을 자세히 연구해 광범위한 문서로 기록했다. 이들의 전통 관습은 식물성 식재료에 존재하는 많은 자연 톡소를 제거하기 위해 재료를 절이고 싹을 틔우고 발효시키는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영양소 흡수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이러한 전통 관습을 따를 시간이 없다. 그 대신 대다수 사람들은 영양소를 포기하고 설탕과 인공향신료에 절여진 가공식품을 선호한다. 프라이스는 우리에게 올바른 영양과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펜대 굴리면서 과학자 행세하는 정부 관료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그 결과 현대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생산 인구의 세금 부담을 안기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얼 버츠를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버츠 장관은 다양한 농기업에서 이사직을 지낸 농업 전문가였다.
그의 목표는 식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할 자본이 넘쳐나는 가운데 버츠가 농업계에 던진 메시지는 대규모 농업을 못할 바에야 시장에서 나가라였다. 이것은 대규모 농가에는 이익이었지만 소규모 농가에는 죽으라는 말이었다. 버츠 장관의 전략은 소규모 농장을 죽이고 그들이 자신의 농지를 대기업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써 농산물 가공업의 성장세가 확고해지는 한편 훗날 미국의 토질과 국민의 건강이 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 중장비를 대거 도입해 식품 가공업을 발전시키면 버츠 장관이 추구했던 대로 식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은 작물의 크기와 양, 당도를 증가하게 하지만 반복적 집약적 단작 방식의 농업 특성상 토양의 양분을 고갈시킨다. 그만큼 비옥도를 개선하려면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므로 영양소는 점점 파괴된다. 법정화폐 시대에 접어든 후 식품의 품질은 계속 저하되어 왔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기준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CPI는 물가를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변화하면 소비자의 장바구니 항목도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을 버는 사람이 1일 영양소 권장 섭취를 하기에 충분하고 맛도 좋은 꽃등심 스테이크를 사 먹는데 10만원을 다 썼다고 상상해보자. 그럼 소비 자물가 지수 CPI는 10만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일당은 10만원 그대로인데 꽃등심 스테이크 가격은 20만원으로 오른다고 상상해보자.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일당으로는 20만원짜리 꽃등심을 살 수 없기 때문에 CPI는 같이 2배 오르지 않는다. 대신 화학물질이 대거 첨가된 쓰레기 초가 공식품들로 10만원치 장바구니를 채운다. 그러면 CPI는 10만원으로 마법처럼 물가 상승률은 0%라고 나온다. 물가 상승은 그만큼의 소비 지출 증가가 아니라 소비재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장바구니에 포함된 재화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 물가의 변동은 CPI로 측정할 수 없다. 이처럼 쓰레기 식품들이 제공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의 가치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애꿎은 화폐 사용자들에게 어떤 치명타를 안겼는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싸구려 가공식품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최적의 식단 구성이라며 이들 식품을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의 정도를 감추기에 최적이니 멈출 이유가 없다. 인플레이션과 불건 전화폐는 실제로 국민들이 먹는 음식의 영양소를 부실하게 만들고 질적으로 저하시키며 그 결과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나빠지게 만든다.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 대신 점점 중독적이고 유해한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결핍의 결과다. 정부 통계상으로는 매년 지출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이전보다 더 오래 일하고 기본적인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국민들이 가치의 저장과 측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비만은 풍요와 과식의 징후가 아니라 사실은 영양실조의 징후다. 당을 소화해 지방산으로 전환해 저장하는 능력은 단기적으로는 인류가 굶주림에 대처하도록 진화한 매우 유용한 전략이지만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일상화되면 저장된 지방은 비만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친다. 비만이 영양 과잉이 아니라 결핍의 결과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 오젬픽 등 GLP-1 계열의 식욕 억제제들이 치료제가 아니라 영양 결핍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약물이라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GLP-1 치료제들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되지만 약을 끊는 순간 억제되어 있던 식욕은 폭발하고 다시 마약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흡입하고 살이 찌고 다시 약물을 처방받는 무한 굴레 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와 대기업 식품 가공업체, 제약회사, 그리고 이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학 학회연구원들은 이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다. 아니, 알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 개인들은 영원히 이 악순환의 무한 굴레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투표를 잘해서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될까? 문제의 본질은 부패한 정치인도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 대기업도 비윤리적인 지식인들도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독점한 법화 시스템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더 이로운 게 뭔지 계산하고 선택했을 뿐이다. 그렇다. 문제의 본질은 이 화폐 시스템 그 자체다.
구매력을 보존하지 못하고 법으로 폭력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소수의 인간들이 발행량을 결정하는 피아트 머니. 이 돈이 인간들의 시간 선호도를 올리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희생시켜 사회 전체의 자원을 고갈시킨다. 하지만 현 인류는 법정화폐 시스템을 버리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정부의 허락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송금이 가능하며 구매력 보존 기간이 무한에 가까운 진짜 돈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돈의 구매력을 저장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만족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을 뿐이다.